한국항공력은 지금 전 세계 군사시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이 독자 플랫폼으로 세계 시장을 휩쓴다는 상상조차 어려웠지만 FA50을 기점으로 시작된 K방산의 질주는 모든 예측을 뒤집었습니다. 폴란드가 FA50 대량 도입을 결정한 순간부터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한국과의 선택이 아니라 유럽의 신호탄이 되었고 이후 말레이시아, 이라크, 필리핀까지 연이어 FA50을 선택하면서 시장은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소규모 방산 수출국이 아니라 전투기, 헬기, 무인기까지 하나의 완성된 항공 생태계를 갖춘 대형 공급자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FA50의 성공은 일시적인 운이 아니라 축적된 기술의 결과였습니다. 같은 플랫폼으로 훈련과 전투를 모두 수행하는 고효율 구조 덕분에 전력 운용비가 극적으로 줄어들었고, 필리핀 공군이 마라위 전투에서 실전 성능을 입증한 순간 세계 군사시장은 이 항공기를 완전히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공군은 이미 T-50 기어를 150여 대 운용하며 축적된 데이터와 정비 체계를 기반으로 안정성을 증명해왔고, 2023년 10월 FA50이 기록한 10만 시간 무사고 실적은 전 세계 항공 전문지에서도 극찬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용 기록이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의 품질 관리 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흐름은 단일 기종에 머물지 않고 플랫폼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수리온과 LAH가 첫 수출 신호를 알렸고, 이는 한국 헬기 산업이 드디어 국제시장의 레이더에 본격적으로 포착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은 단연 KF-21입니다. 한국산 전투기의 독자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오랜 인식을 완전히 깨부수며 등장한 이 기체는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비군사적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마하 1.8 시속 2200km급의 속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1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는 단순한 수치과시가 아니라 한국의 공력 설계 능력이 세계 선두권에 진입했음을 상징합니다. KF-21이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성능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 전투기를 통해 항전장비 복합 소재 센서 융합 기술까지 사실상 거의 모든 핵심 기술을 자력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2015년에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개발 일정이 최소 10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공백을 스스로 채우겠다는 각오로 레이더 표적 추적 시스템, 전자전 장비까지 전부 다시 설계하며 기술 자립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번의 실험과 결함 검증이 반복되었고, 최종적으로 항전 장비의 결함률을 1년도 안 되어 절반 이하로 줄이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KF-21은 단순한 시제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기술의 총합이 집약된 기체로 성장했습니다. 시험비행 누적 300회가 넘는 동안 단 한 번의 치명적 비행 결함도 없었다는 사실은 해외 군사학계에서도 비정상적으로 빠른 안정화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개발 속도, 품질 관리, 데이터 처리 능력에서 세계적인 기준을 만드는 국가로 올라섰고, 이 전투기의 등장 자체가 세계 전투기 시장의 세대 교체를 예고하는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군수 조달의 핵심은 누가 더 빨리 안정화된 플랫폼을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럽은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달 속도를 올리고 있고, 중동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긴장까지 겹치며 당장 실전에 투입 가능한 4.5 세대급 이상 기체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KF-21은 이미 시장의 중심에 서 있으며 완성도와 가격 성능 비율을 모두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차세대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요청하는 국가가 아니라 기술을 선택받는 국가로 위치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는 FA50에서 시작된 성공이 KF-21로 이어지며 만들어낸 한국 항공력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KF-21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전투기 자체의 성능을 넘어서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6세대 전투기 개념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기와 AI 기반 무인기가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는 기존 공중전을 완전히 바꿔놓는 혁신입니다. 유인기가 상황 판단과 지휘를 담당하고, 무인기는 위험이 높은 지역에 투입돼 정찰, 타격, 전자전 임무까지 수행하는 방식은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고 임무 성공률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 중인 무인전투기 플랫폼은 AI 자율비행 기술과 센서 융합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미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한국은 이 분야에만 1,0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이어가며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유무인 복합 플랫폼 개발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KF-21과 결합될 경우 단순히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6세대 전투기로 확장 가능한 개념 플랫폼이 됩니다. 이는 해외 군사기관들이 한국을 예의주시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유럽 군사 전문기관들은 KF-21이 양산 초기부터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최초의 비서국권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미국과 유럽만 주도하던 기술 흐름 속에서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며 글로벌 전투기 생태계의 규칙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유럽발 분석 자료에서는 한국의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 개발 로드맵을 언급하며 센서 융합 체계와 임무 컴퓨터의 반응 속도에서 기존 유럽 전투기들을 넘어섰다고 평가합니다. KF-21은 단순히 스펙으로만 경쟁하는 기체가 아닙니다. 한국이 확보한 전투 알고리즘과 비행 데이터의 양은 세계에서 손꼽힐 수준이며 27만 건이 넘는 데이터가 축적된 상태입니다. 이 데이터는 조종사의 판단을 보조해 한 박자 빠른 선택지를 제시하는 시스템 구축의 기반이며 이는 전투기 성능의 본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센서 융합 능력과 AI 기반 전술 시스템은 앞으로의 공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KF-21을 통해 단순한 항공기 제작국에서 기술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국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었고 기존 공동개발 구조가 완전히 깨진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문제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자체 기술로 모든 핵심 장비를 설계하고 레이더 통합 테스트까지 독자적으로 성공시키며 기술 주권을 확보했습니다. 공동개발국의 지위가 유지될 경우 접근할 수 있었던 핵심 기술들이 이제는 구매국에게도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폴란드와 UAE, 필리핀 등이 KF-21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협상력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주권을 기반으로 협상 조건의 기준을 스스로 제시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한국에게 기술 이전을 쉽게 요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F-21의 진짜 가치는 기체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녹아있는 한국의 항전장비 복합 소재 전자구조 알고리즘이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외피 패널의 단차를 0.18mm 수준으로 고정시킨 기술은 일본, 유럽이 아직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단계로 해외 전문가들이 충격적으로 평가한 지점입니다. 한국이 확보한 이 공정 기술은 단순한 스텔스 성능 향상을 넘어 유지비 절감과 기체 수명 연장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복합 소재 원가가 높은 항공산업에서 공정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경쟁력의 핵심이며 이는 곧 KF-21의 압도적인 가격 대비 성능 비율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이 모든 기술을 단순 구매가 아닌 자체 개발로 확보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외국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협상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 항공산업을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 과정이 해외 군사학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평가받는 이유는 단순한 비행 성공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기술적 구조가 기존 상식을 완전히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받은 요소는 한국의 항전장비 통합 능력이었습니다. KF-21 시제기 내부에 장착된 항전장비의 78%가 이미 한국산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첫 엔진 점화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국제 기준으로 보면 극도로 이례적인 성과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제기 단계에서 외산 장비 의존도가 절반 이상을 넘기지만 한국은 이 장벽을 순식간에 돌파했습니다. 특히 레이더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시스템은 개발 단계에서 무려 241건의 주요 결함 데이터가 발견되었으나 한국 엔지니어들은 주말 없이 새벽까지 실험을 반복하며 1년이 채 되기 전에 결함률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에서는 이를 두고 개발 속도가 아니라 개발자의 집념이 만든 결과라며 극찬했습니다. 기술을 사와서 조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체계를 세운 국가만이 가능한 속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 이후 해외 언론은 갑자기 보도 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비행 누적 300회 이상을 수행하면서도 단 한 번의 치명적 비행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은 특히 동남아와 중동 군사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동남아 군사 전문지에서는 KF-21 레이더가 110km 범위에서 항공기 표적을 동시 추적한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며 이를 유럽산 레이더와 동급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서부의 군사 분석기관은 KF-21의 스텔스 외피 패널 단차가 0.2mm 이하로 유지된 점을 강조하며
이는 일본 F2 전투기의 0.4mm 기준의 절반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분석들이 잇따라 나오자 해외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국가는 UAE였습니다. UAE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며 KF-21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고 이후 사우디, 폴란드, 필리핀까지 연달아 협상 테이블에 등장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기술이 더 이상 신흥국 수준이 아니라 세계 최상위권 플랫폼이라는 평가가 굳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스텔스 위피 단차 기술은 해외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복합 소재 단차를 0.18mm로 고정시키는 기술은 전투기 유지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동시에 스텔스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핵심 기술로 분류됩니다. 유럽 항공업체들은 한국이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내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기술 수준이 최소 10년 이상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아직 해당 공정의 안정적인 반복 생산조차 하지 못한 단계였고 이는 한국이 스텔스 소재 제작 기술에서 선두권에 올랐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기반 기술은 기체의 기본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작용하며 해외 도입국 입장에서는 장기 운용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비행 데이터 역시 해외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총 27만 건이 넘는 비행 데이터는 전투 알고리즘 개발의 핵심 자료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센서 데이터를 통합해 조종사에게 한 박자 빠른 선택지를 제시하는 구조로 전투 상황에서 인간이 쉽게 놓칠 수 있는 변수를 보완해줍니다. 한국군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이 시스템이 복잡한 전술 상황에서 조종사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항공기 성능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이처럼 데이터 기반 전술 시스템까지 갖춘 KF-21은 해외 조달 시장에서 기존 전투기들과 완전히 다른 경쟁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능, 가격, 기술 이전 조건, 유지비 모든 요소에서 합리적 균형을 갖춘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기술 독립과 데이터 기반 개발 체계를 통해 글로벌 항공산업에서 기준을 만드는 국가로 전환하고 있으며 KF-21은 이러한 변화의 상징이자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KF-21의 기술 완성도가 빠르게 높아지는 동안 세계 전투기 시장은 한국 쪽으로 확실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빠른 조달을 원했고 중동 국가들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확보에 집중하며 동시에 신뢰 가능한 공급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KF-21은 단순한 후보가 아니라 유일하게 즉시 양산체계에 진입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했습니다. 한국은 블록1 양산 40대를 2026년 말 초도 전력화한다고 이미 못 박았고 그 직후 블록2 기능을 순차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적용하는 구조를 확정했습니다. 이 순차 전력화 방식은 세계 조달 시장에서 매우 높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포함한 기체를 통째로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양산된 기체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전력 공백 없이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이 그리펜을 도입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해 성공을 거두었지만 한국은 그보다 더 빠르고 더 공격적인 일정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제 군사 전문지에서는 한국의 이 조달 전략을 두고 기존 제조국들이 따라오기 힘든 속도와 효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F-21 블록2의 핵심은 공대지 타격 능력입니다. 원래는 2028년 이후 일괄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한국은 완성된 무기부터 순차 통합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앞당겨 2027년 상반기부터 실제 전력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한국이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당장 실전에 투입 가능한 4.5세대 이상급 전투기를 찾고 있으며 기존 제조국들은 개발 지연과 생산 병목으로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공백을 기회로 삼아 생산 속도와 업그레이드 일정을 공격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매우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수요국들은 가격 성능 유지비뿐만 아니라 공급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KF-21은 이미 대규모 양산 체계를 구축했고 한국의 정비 인프라와 품질 관리 능력은 FA50 시리즈로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여기에 블록2 기능까지 단계적으로 얹어가는 구조는 장기 운용을 고려하는 도입국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해외 군사기관은 KF-21의 빠른 업그레이드 구조를 분석하며 이 플랫폼이 사실상 6세대 전투기로 확장될 발판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드론 윙맨 시스템 센서 융합, AI 기반 전술 알고리즘까지 모든 요소가 향후 전장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강대국들이 독점하던 기술 시장에 한국이 빠르게 진입하며 세대 교체의 중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 주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KF-21 개발을 위해 구축된 항전 레이더 통합 테스트 라인은 미국과 프랑스만 보유하던 수준의 고급 설비이며 이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외 방산 기업들은 한국의 기술 독립이 완성 단계에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A4 레이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률을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이는데 이 설비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은 해외 산업계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술을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라 직접 구축하고 검증하는 나라,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위치에 올랐습니다. 기술 이전을 요청하던 국가에서 기술을 선택받는 국가로 변한 것입니다. 폴란드, UAE, 필리핀 등이 KF-21 도입을 논의하며 한국을 직접 찾아오고 있고 이때부터 협상력의 중심은 한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나라는 이제 한국입니다.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위상을 상징하는 결정적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KF-21이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동안 한국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기술을 공개하며 주변국의 전략 계산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국방과학연구소가 비공개로 개발해온 극초음속 비행체 하이코어의 시험 비행 성공이 공식 발표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공개되자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군사분석기관들은 즉각적으로 기술 수준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극초음속 기술은 초기 단계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시험 결과는 모든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이코어는 복합 영역 비행체로 설계된 시험체이며 최고 고도 23km, 최고 속도 마하 6을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이 설정한 초기 목표는 고도 20km, 마하 5 이상의 달성이었지만 첫 시험에서 이를 훌쩍 넘어서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초기 시험 단계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기술 성숙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이중모드 스크램제트 엔진의 안정적인 작동은 해외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공기를 초음속 상태 그대로 연소하는 방식으로 마하 15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미국은 이 분야의 난이도 때문에 여러 번 개발을 중단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극초음속 무기 체계를 운용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연속 비행 데이터는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스크램제트 기반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기존 강대국들의 기술 독점 구조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이코어의 개발 과정은 더욱 놀라운 부분입니다. 한국은 모든 기술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안정적으로 검증된 추진체 구조를 조합하고 그 위에 스크램제트 기술을 통합하는 블록식 개발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나로호 기술에서 확보한 킥모터 기반 추진체와 KTSSM의 고체 로켓 기술을 적절히 결합해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실패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방식은 한국이 빠르게 극초음속 기술의 본류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극초음속 기술의 핵심은 지속적인 추력 유지와 고열 환경에서의 안정성입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마하 5 이상의 영역에서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고속 가속이 필수적입니다. 하이코어는 1단에서는 빠른 가속과 고도 상승을 담당하는 고체 부스터를 활용하고 2단에서는 램제트 엔진으로 초음속 영역에 진입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극초음속 비행을 유지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3단 구조는 기존 강대국들도 구현에 어려움을 겪는 방식으로 한국이 이 기술을 시험 단계에서 성공시켰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주목된 부분은 발사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시험체는 우주 발사체 전용 발사대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제 무기와 환경을 고려해 유도 무기용 캐니스터 발사관에서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실전 운용 조건을 그대로 반영한 구조로 개발 단계부터 무기화 가능성을 함께 검증했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 기관들은 이를 두고 시험체가 아니라 실제 무기 개발의 중간 단계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이코어는 단일 무기로 끝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공대함, 지대지 공대지 함대함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해 다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극초음속 대한 미사일 개발에 적용될 경우 적 함대가 대응할 시간을 거의 가질 수 없으며 동아시아 해역의 전략 균형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습니다. 적의 항공모함 전단이나 이지스 체계조차 극초음속 기동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한국의 전략 억제력과 작전 우위를 크게 강화하는 요소가 됩니다. 하이코어 기술은 한국의 장기 전략 능력을 상징하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그룹에 진입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분야에서 안정적인 시험 비행을 성공한 국가는 극소수이며 그중 다수가 기존 초강대국임을 고려하면 한국의 이번 성과가 가진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한국은 이제 항공기술과 극초음속 기술 두 쪽 모두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신흥 핵심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극초음속 기술과 KF-21 개발이 동시에 가속화되면서 한반도 군사 균형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방어용 전력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변 강대국조차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전략 자산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이코어 기술이 공대지 공대함 체계로 확장되면 한국의 정밀 타격 능력은 한층 더 강화되고 이는 단순한 전투 효율 향상을 넘어 국가 전략 억제력의 기반이 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핵 운영국들이 의존하는 방공망이나 장거리 요격 체계는 극초음속 기동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새로운 기술은 주변국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게 됩니다. KF-21과 하이코어 기술이 결합될 때 전략적 파급력은 더욱 큽니다. KF-21은 이미 고속 데이터 처리와 센서 융합 능력에서 높은 완성도를 갖추고 있어 향후 소형 극초음속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미국이 웨이브라이더 실험에서 정찰 폭격 플랫폼에 극초음속 무기를 탑재하려 했지만 크기와 무게 문제로 전투기 운용이 어려웠던 것과 달리 KF-21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폭장 구조를 유연하게 적용해 업그레이드 확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이코어가 소형화될 경우 KF-21에서의 공중 발사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평가됩니다. 극초음속 공대지 무기의 실전 배치가 현실화되면 한국 공군은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전략적 작전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적의 깊숙한 지휘부, 핵심 무기 시설 전략 자산을 장거리에서 안전하게 무력화할 수 있으며 방공망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에 무력화하는 새로운 전술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력 향상을 넘어 유사시 주변국의 전략 결정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또한 극초음속 기술은 해군력의 작전 범위까지 확장됩니다. 동아시아 해역에서 강력한 군사자산으로 꼽히는 항공모함 전단과 이지스함은 지금까지 지역 전략 균형의 핵심이었지만 극초음속 대한 미사일이 전력화되면 그 존재 자체가 위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사실상 대응 시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적 함대는 한국 주변 해역 접근을 극도로 경계하게 되고 이는 한국의 해상 전략 범위를 넓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국이 이처럼 고도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 구조를 구축하자 해외 군사 분석 기관들은 한국의 방산산업이 더 이상 제조국이 아니라 전략기술 수출국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술 이전 요청이 불가능해진 이유는 단순히 한국이 기술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항전 센서 소재 기술이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 유럽이 유지해온 기술 장벽과 동일한 레벨에 한국이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KF-21의 스텔스 소재 제작 기술과 항전 알고리즘 하이코어의 극초음속 추진 기술까지 확보한 한국은 방산 생태계에서 독자 노선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장을 주도할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국가로 도약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폴란드, UAE, 필리핀 등이 한국을 직접 찾아와 전략 협상을 진행하는 구조가 된 것도 이러한 기술 주권 변화의 결과입니다.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은 새로운 기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 지원과 생산 병목으로 갈수록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기존 강대국들의 구조 속에서 한국은 빠르고 정확하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신흥기술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KF-21과 하이코어는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한국 방산산업의 미래를 상징하는 깃발이며 동시에 세계 군사 균형을 다시 그리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존 틀을 따라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국가로 완전히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가속되고